교육정보의 모든 것, 교육진담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진담입니다. 오늘은 수요 독서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소개해드린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보문 다 읽어보셨나요? 자, 오늘은 이 책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 도와주시는 변함없는 이세훈쌤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와서 아주 반응이 폭발적이셨던 최인수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전히 허리는 안 좋으시죠? 이게 뭐 좀 가네요. 오래 가네요. 자, 오늘 주제는 기본적으로 이 책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외부적 시각에서 한번 접근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주제 자체가 굉장히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주제인 환경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책에서 이야기되어지는 부분들을 가지고 아마 또 청취자분들과 오늘날의 어떠한 우리의 현실과 빗대어서 아마 이야기해보는 그런 시간을 일단 한번 갖도록 할게요. 자, 기본적으로 지난주에 되게 막 뭔가 난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막 다 못하셨다고 방송이 끝난 다음에도 계속 말씀하셨던 세훈쌤. 자, 오늘, 이거는 제가 꼭 한번 또 다뤄보고 싶다라고 했던 주제가 있으면 먼저 한번 말씀을 해보시죠. 그 사이에 또 이게 기억이 가물가물해가지고. 저 이 책 읽으면서 그러니까 뒷부분으로 넘어가면 사례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 사례들을 하나하나씩 그러니까 굉장히 정말 과학적인 태도라고 하면 이런 태도겠다 싶은 식의 그런 서술들을 쭉 해나가고 있잖아요. 이걸 보면서 떠오른 책이 하나 있는데 그 프란시스 베이컨의 신기관이라는 책이 있어요. 신기관이라는 책이 일부에서는 참된 균합법이라는 게 어떤 식이다,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있고 2부에서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주변 사물들을 파악하는지를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 책을 그 과학적인 부분들을 탐구하는 태도를 보면서 이거 정말 프란시스 베이컨하고 비슷한 태도를 가지고 과학적인 접근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그냥 환경에 관심 있는 사람들도 좋지만 나중에 어쨌든 이공계 쪽 자연과학 쪽에 뭐 진로를 갖고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그 부분을 좀 열심히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과학적인 태도가 몸에 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책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읽어보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베이컨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청취자분들. 베이컨 참 재미있는 사람이죠. 그죠? 베이컨의, 저는 뭐 다른 거는 모르겠고, 프란시스 베이컨의 죽음에 걸린 일환을 알고 있습니다. 뭔가요, 그건? 베이컨의 죽음 유명한데? 뭐지? 이 베이컨이 원래 아버님이 변호사였는데, 그 시기만 하더라도 이제 근대 초기이기 때문에 변호사가 귀족은 아니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우리 프란시스 베이컨이 되게 똑똑한 사람이라 출세에 대한 욕망이 너무 강해서 어찌 본다면은 막 거의 권신의 역할을 한 거예요. TV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굉장히 과학적 탐구 정신이 강했던 사람이잖아요. 오직 믿는 것은 관찰과 실험뿐이다 라고 얘기한 근대성의 대표적 상징인 사람인데,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어느 날 은퇴를 해가지고 겨울에 마차를 타고 이렇게 쭉 지나가다가 눈밭에서 놀고 있는 닭을 봐요. 갑자기 프란시스 베이컨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저 닭을 잡아 배를 가르고 눈을 집어넣으면 저 닭이 부패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또 프란시스 베이컨 또 내립니다. 수레에서 내려서 실험을 해봐야지. 그렇죠. 그 호기심을 극복을 해야죠. 그래서 베이컨이 그 닭을 잡습니다. 닭은 뭔 죄가 있나요? 그래서 그 차디찬 눈이 또 닭 백 속에 이제 막 들어가고 일단 막 그런 실험을 막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실험하는 과정 중에 이제 베이컨이 감기에 걸리게 되고, 그 감기가 폐렴으로 발전해서 이제 베이컨이 이제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베이컨의 최후입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도 관찰과 실험의 정신을 철저하게 진행하다가 돌아가셨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청취자분들 그 부분들도 한번 참고해 보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자, 최인수 박사님, 누름나무가 나오는데요, 그렇죠? 누름나무 나오죠. 그 누름나무를 굉장히 미국 사람들이 좀 많이 보호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로 치면은 그 소나무를 뭐 보호하려고 한 거다, 뭐 정의품 소나무를 보호하려고 하는 거다라고 했는데, 이 누름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누름나무를 해치는 곤충들을 죽이기 위해서
누름나무 산지에다가 DDT를 비처럼 뿌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난주에도 뭐. 예, 그랬더니 수십만 종의 동물이 죽었다. 뭐 이런 어떠한 이야기란 부분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환경학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이런 것이 올바른 환경 정책이라고 표현되어질 수 있는 거고 올바른 형태의 방제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뭐 지금부터 한 150년, 200년 전에는 아마 뭐 그런 얘기가 통용이 됐을 수 있고 아마 이해될 수 있었겠지만 뭐 지금 시기에 있어서 그렇게 하게 되면 이거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거죠. 누구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얘기인 것이고 결국은 뭐 지난주에 언뜻 말씀드렸지만 벼룩 한 마리 잡으려고 초가상을 태운 것처럼 그러니까 자연 조절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연은 스스로 조절할 수 있고 자정작용에 의해서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데 누름나무의 그러한 해충을 하기 위해서 그 뿌림으로 인해서 그 누름나무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곤충뿐만이 아니라 해충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이 미생물부터 해서 그다음에 곤충, 새, 그다음에 물고기 이 모든 것들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것은 자연의 조절 능력을 파괴하는 행위일 뿐이다. 그것은 결코 있어서도 안 되고 불필요한 파괴 행위다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시기에 있어서의 환경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그리고 방제나 이런 관점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죠. 그럼 지금은 어떤 방식의 방제를 하게 되나요? 이런 문제가 만약에 생기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 책에서도 얼뜻 이제 지적을 좀 하고 있는데 그것이 대대적인 그런 뭐 최소한의 화학물질 그것마저도 여기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결국 자연에 의해선 치유, 자연에 의한 대응이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곤충들이 있으면 이 곤충들의 잡아먹는 또 다른 개체의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들을 투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도 써 있는데 외국에서 어떠한 그 종을 가져와서 실제 살포하는 그러니까 호주에서 선인장이 막 거의 호주의 절반을 차지하는 이런 시기에 그것들을 이제 없앨 수 있는 어떠한 것을 30억 개체의 알인가를 가져와서 이렇게 놓게 함으로써 자연적인 그 방제 방법들을 권하고 있고 실제로 그런 연구들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지금은 좀 많이 바뀌었겠지만 당시에는 이 곤충학이나 이런 그 생태학을 통해서 방지하고자 했던 것이 2%밖에 되지 않는다고 얘기했고 살충제를 쓰는 것이 98%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이제 그로부터 55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이러한 자연력에 의한 그런 방식들 이런 것들을 좀 채택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훨씬 좀 많아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제 우리나라에 불개미가 들어오게 되면은 그 불개미를 퇴치하기 위해서 뭐 살충제를 뿌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불개미를 뭐 잡으러 막 돌아다니겠네요, 사람들이. 뭐 땅을 파고. 살충제 안 뿌려요? 이것이 이제 어느 정도 확산되느냐에 따라서 그 부분만 있으면 뭐 살충제를 뿌렸겠지만 그러나 뭐 그게 어디로 갔는지 뭐 알 수가 없으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겠죠. 자, 오늘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계속 이야기하는, 다시 말해서 이 책에서 던지는 어떠한 문제들을 가지고 오늘날의 어떤 환경 문제와 계속 비교해 가면서 이제 이야기해 보는 그런 시간. 왜냐면 이제 학생들이 대부분 학생들과 부모님들 중에서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으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연계해서 우리가 또 한번 이야기를 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책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다루지 않았던 또 하나의 것들은 바로 무엇이냐면 생물종의 다양성이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사실은 이제 그 부분들을 다루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책을 이제 읽으면서 느꼈던 거는 인류가 원시 상태의 자연 속에서의 농업을 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문제는 어느 일정한 면적 이상을 가지고 밀이면 밀, 벼면 벼, 옥수수면 옥수수, 감자면 감자 단일한 작물을 재배하는데 이게 사실은 자연의 이치에 어긋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연의 이치에 어긋난 환경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 환경 속에서 기생하는 곤충들이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 그 환경 속에 기생하는 곤충들을 잡기 위해서 살충제를 살포하고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모든 형태의 어떠한 다른 생명체들도 아마 위협을 받게 된다. 이제 이런 어떠한 표현들인데 최근에 나타날 수 있는 어떤 생물종의 다양성을 상당히 이제 위협을 하게 되는
어쨌든 그런 형태의 어떠한 모습들 그리고 지난주에 최인수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어떠한 관계망이 찢어진다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 관계망이 이제 찢어지는 것 중에서 이제 최근에 이제 가장 나타나는 건죠. 불개미 사건이 있지만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강에 베스가 자라고 있잖아요. 예, 이런 황소개구리 문제라든가. 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환경적으로 외래종의 어떤 유입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생겼을 때에 우리의 바람직한 환경적인 대응은 어떠한 것이 되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황소개구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였나요?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인식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았을 때는 이제 황소개구리가 들어와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몰랐었고, 근데 그것이 이제 그쪽에 있는 토종 뭐 개구리를 비롯해서 모든 것들을 다 싹쓸이하는 식으로 잡아먹게 되니까 그것이 결국은 하나가 지배하는 그런 식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당시에는 이 잡아먹는 잡아먹었죠. 식용으로. 몸에 좋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사실은 이제 황소개구리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사실 인력이 갈 수 있는 그건 좀 사실은 한계적인 측면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자연 생태계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먹이 사슬과 먹이 그물, 그것이 더 촘촘해진 다양한 관계 속에서 있는 이 먹이 그물이라고 하는 이 다양성이 가장 기본이거든요. 결국은 이 황소개구리가 맨 위에 있으면 황소개구리를 잡아먹을 수 있는 그러한 종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연구들, 지금 현재 자체는 존재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것이 무엇일 거에 대한 끊임없는 탐구를 통해서 그런 대체 종들이나 그런 부분들을 파악해내는 것이 병행돼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없이 어찌되었든 이제 뭐 이걸 또 다른 화학약품으로 지금 이제 화학약품 마음대로 하지 못하지만 그렇게 처리하는 방식은 이제 맞지 않는 방식이다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황소개구리가 다 점유하는 그것은 그러니까 그 벼농사나 밀농사 하나의 단일 작물이 오는 것처럼 이 다양성이 아니라 단일성들만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생태계는 전혀 건강하지가 않다. 그리고 먹이사슬의 최고의 꼭대기만 있는 것이고 그 밑에는 아무도 없는 것이고 결국은 이 황소개구리 역시도 그 밑에 있는 먹이사슬에 있는 그 하위 종들이 존재하지 않게 되면 결국 이것도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은 아무런 생명력이 남지 않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자연의 기본적인 원리, 작동하는 생태계의 원리라고 하는 이 먹이사슬과 먹이그물, 종다양성 이 속에서 어떻게 해법을 찾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고민들이 좀 더 많이 연구되고 탐구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낙동강 쪽에서는 이제 황소개구리보다는 뉴트리아래요. 네, 그거 먹으려고 들어왔다며 처음에. 응담 빼려고. 요즘 2만 원 한 마리에 2만 원. 그래요? 예, 그것도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그 뉴트리아 잡아가면 잡아가지고 주면 2만 원 준다고. 너무 크던데 그거. 너무 크고 무섭던데. 근데 사실 2만 원이면 하시는 분들이 꽤 있겠네요, 사실은. 이제 뭐 되게 잡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잡아다가 또 어디 주면 또 잘 이렇게 응답인가에 간 잘 빼서 또 이거 정리하시는 분도 있고. 지난번에 한번 TV에서 이 프로그램으로 한번 나오는 걸 한번 봤습니다. 참 그 환경이라고 하는 문제가 레이첼 카슨이 지금 아마 살아나서 이렇게 막 보신다라고 했을 때는 또 굉장히 많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격렬한 비난을 하지 않을까 뭐 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자 그런 어떠한 과정들 속에서 그 우리가 이제 제가 그 한 가지 가장 궁금했던 게 뭐냐면 이 책의 어떠한 내용들에도 그 쭉쭉 있는 어떠한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내용을 썼냐면 이런 부분들이에요. 레이첼 카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대놓고 누구를 비난하진 않아요. 이 글을 대놓고 정부를 비난하진 않지만 대놓고 농림국을 비난하진 않지만 이 레이첼 카슨 같은 경우에는 왜 갑자기 그랬는지 모르지만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왜 갑자기 네가 그랬는지 모르는데 네가 그렇게 결정을 했잖아. 이런 표현을 이제 쓰게 되는 거죠. 그거 제일 기억나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 아까 그 느릅나무 얘기 나올 때 그러니까 아무 상관없는데다가 그냥 쫙 뿌렸다라는 얘기하면서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들 그렇죠. 기억이 나요. 걔네가 갑자기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갑자기 불개미가 처음에는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왜 갑자기 불개미에게 적대적인 모습을 보였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왜 자꾸 자기들이 그러는지 모르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이제 본문의 어떤 표현들 속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요. 제가 열심히 찾아보고 있는데 이제 못 찾겠네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레이첼 카슨이 아무래도 이제 1960년대이기도 하고
모른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그 스스로도 갖고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무지하다, 아무런 과학 지식이 없이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그런 식의 모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약간씩 보여주고 있는 부분은 있어요. 예, 항상 제가 뭘 못 찾는데 세훈쌤 말씀해 주시면 제가 찾아요. 188쪽인데요. 예, 저희가 이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책은 이제 에코 출판사죠. 에코리브르. 에코리브르 출판사죠. 에코리브르 출판사판 188쪽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들어와요. 미국에 들어온 뒤 40여 년 동안 불개미는 세인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개미가 가장 많이 퍼진 주에서도 그저 1피트가 넘는 큰 집이나 흙무더기를 만드는 성가신 존재로 여겨졌을 뿐이다. 이런 흙무더기는 농기구를 사용할 때 방해가 되었다. 그러나 불개미가 20개 주요 해충 목록에 포함된 것은 겨우 2개주뿐이었고 그나마 목록의 거의 마지막에 등장할 정도였다. 관리인이나 일반인 모두 불개미가 농작물이나 가축의 위협적인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는 듯했다. 그런데 치명적인 위력을 지닌 화학약품의 개발과 함께 불개미에 대한 정부의 태도도 갑작스럽게 변했다. 1957년 미국 농무부는 역사상 가장 주목할 만한 캠페인에 착수했다. 정부 간행물과 영화 등에서 불개미가 갑자기 집중적인 공격 대상이 되어 남부 농업의 파괴자이자 조류, 가축, 인간들을 죽이는 존재로 묘사되었다. 그 후 엄청난 규모의 방제 계획이 발표되었다. 피해를 입었다는 주 정부들의 협조를 받아 연방정부가 9개 주에서 2천만 에이커에 살충제를 뿌리는 것이었다. 미국 농무부가 실시하는 광범위한 해충 구제 계획이 늘어남에 따라 미국의 살충제 제조 업체들은 노다지를 캔 것처럼 보였다. 그래요, 맞아요. 이 표현이 나와요. 기억나. 노다지 캔 거. 네, 노다지를 캤다. 불개미 퇴치 계획이 진행 중이던 1958년 한 잡지는 이렇게 보도했다. 노다지의 수혜자들을 제외한 거의 모든 사람은 맹렬히 그리고 당연히 불개미 퇴치 계획을 비난했다. 자, 이런 어떤 내용들이 쭉 나오게 되거든요. 저는 이제 이 글을 읽으면서 이제 우리 학생들이 환경 문제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하나의 문제로 접근하고 해결되어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정치, 경제, 사회, 과학 모든 것들을 우리가 망라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떠한 영역이다라는 그런 어떠한 내용들 좀 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솔직히 레이첼 카슨이 미국 농무부를 비난하진 않았지만 이 정도면 거의 살벌하게 비난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결국은 화학업체들의 로비 혹은 화학업체들의 이익을 위해서 정말로 필요 없는 불개미라고 하는 적을 만들어 쓸데없이 미국의 땅을 완전히 오염시키는 그런 행동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어떠한 그런 부분들로 사실 레이첼 카슨이 이제 표현을 했다라고 저는 이제 이 내용들을 이해를 했거든요. 그런 표현도 어디 있죠. 이제 과학과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과학과 기술은 전체 생명계의 안전과 이익에 따라 평가되어야 하는데 당시에 이제 과학과 기술은 이윤과 시장 점유율에 전념하는 화학업계의 시녀가 되었다, 이런 식의 이제 표현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걸 보면서 이제 제가 인류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행동 중에 하나, 그리고 무지한 행동 중에 하나가 문화대혁명기에 마오쩌둥에 의한 참새를 잡는 행동이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냥 마오쩌둥은 참새를 손으로 잡았었잖아요. 중국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근데 야, 미국은 스케일이 다르구나. 미국은 참새만 죽이는 게 아니라 역시 세계의 선도국가답게 싹 다 제거하는구나. 그 땅 자체를 죽음의 땅으로 만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야, 사람은 알면 알수록, 정보와 지식은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인식의 지평은 넓어진다. 뭐 일단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고요. 뭐 불개미 보면서 저는 4대강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그 체인스 박사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4대강은 어떤 그 부분들에 대해서 환경에 종사하셨던 분들은 당연히 4대강 부분들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셨겠죠. 저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예. 그러니까 아까 과학과 기술이 실제적으로 자연계 아니면 전체 생태계의 안전과 이익에 복무해야 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을 공부한 사람들은 이제 환경을 했던 자로서 그러한 문제들이 그러니까 자연 생태계든 아니면 전체 이익에 복무하게끔 자신들도 움직여져야 되는데 실제 이분들도 많은 분들도
이제 약간 여기 화학업계의 시녀가 되었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제 이쪽에 이 책에서도 어느 부분에 나오는데 어쨌든 연구비가 움직여지는 거기에 이제 복무하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씁쓸한 감이 많이 있습니다. 아, 우리나라는 그러면 환경 문제는 우리나라 환경 문제는 그러면 이제 건설 토목이겠죠. 뭐 우리나라 뭐 그거 외에는 없지 않겠습니까? 아 이제 그래도 지금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건설 토목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안에 세부적으로 움직여지는 그러니까 이런 오염된 물질들이나 오염된 것들에 대한 제거하는 이런 기술들이 또한 필요한 것이고 그것들을 결국은 집에서 우리가 물을 쓰면 이것이 폐수가 하수가 돼서 나가서 이것을 다시 깨끗한 정수의 물로 가져오는 이 행위들은 결국 환경과 관련된 기술들이 또한 필요한 것이고 이 기술들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도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제 워낙 4대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 역사상 유례 없다라고 할 정도로 거대한 돈들이 사실 들어갔고 근데 그것이 오히려 수질을 더 악화시킨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지금 증명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이 4대강 사업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사실 상당히 이제 문제들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올바르게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그 4대강 사업을 그렇게 진행하게끔 강력 이론적인 그런 것들을 지원해줬던 분도 계시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문제들은 결국 시간과 어느 순간에 이제 이런 진실이 좀 밝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렇다면은 그때 당시에는 논쟁의 여지가 있었던 거라고 표현되어질 수 있는 건가요? 당시에도 논란의 논쟁이 여지가 되고 많이 있었죠. 계속 있었죠. 논쟁의 여지가 있다. 다시 말해서 4대강이 의미 있는 환경에 대한 가치 있는 행동이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었던 거죠. 있었어요, 실제로. 있었죠. 네,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그렇다면 사실은 저는 이 책을 보면서 그걸 이제 느꼈던 거거든요. 자, 결국은 이 레이첼 카슨이 DDT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이것이 굉장히 문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저는 미국이라면 DDT의 무해성을 주장했던 학자들은 굉장히 곤란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만약에 그 나라의 선진성이 있다면 그 나라의 어떠한 민주주의의 수준이 발전된 나라라면 만약에 DDT의 무해성을 주장했던 학자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학계에서 상당히 곤란해졌고 그 사람이 더 이상 학계에서 예전만큼의 영향력을 발휘해야 하는 그런 흐름을 만들어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역설적으로 4대강이라고 하는 천문학적 돈이 들어가고 어마어마한 환경이 파괴되고 그로부터 발생을 하는 다수 국민들의 건강이 위협되고 결국은 수많은 형태의 생명이 앗아지게 된 거거든요. 결국 물이 썩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생명이 썩는 거고 내 자식들의 생명이 썩는다는 거거든요. 자, 그랬는데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던 학자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결국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형태의 흐름과 반성과 비판적인 형태의 자정 능력이 우리나라 학계에는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었어요. 있나요? 노력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러나 현실은 어렵다는 거죠. 그게 또 쉽지 않은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지 않겠습니까? 한국 사회 특수성이라고 하는 소위 나름대로 사람과의 관계라고 하는 이 측면이 사실 상당히 많이 강조되고 있는 다른 나라에 비해선 이 관계망들을 이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이 소위 뭐 인맥이라는 표현일 수도 있고 인연, 학연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문제들이 이제 쉽게 깨질 수만은 없는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뭐 그것은 이번 뭐 이 4대강 문제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그 해방 일본 제국주의 시대 점령기를 갖고 해방되고 미군정을 겪고 그 이후에 나타났던 다양한 과정 속에서 사실은 우리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역사 속에서 제대로 그 부분들이 정리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4대강이라고 하는 문제도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과 일정 부분 관련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한국엔 레이첼 카슨이 나타나야 합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분들과 학생들 중에서 용기 있게 기성의 제도와 관념과 맞서 싸우며
한국의 레이첼 카슨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한국에서는 레이첼 카슨이 못 나와요. 한국에서 레이첼 카슨이 나오면 무슨 얘기를 듣냐면 아니 저 하기도 없는 게 지금 어디서 지금 아니 그래도 멋있게 멘트를 하고 있는데 또 왜 그렇게 또 희망을 꺾고 그러시면 안 되죠. 한국에서 레이첼 카슨이 나오지 않는 가장 결정적 이유는요. 이과생들이 글을 못 씁니다. 책을 안 읽어서. 그래서 안 돼요. 문이과 통합이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한 중학생들 중에서 이제 인문학적 소양과 이과적 교양 그 지식을 동반한 그런 어떤 내용이 있으면 이 글을 쓸 수 있겠죠. 이 레이첼 카슨도 사실은 인문학적 소양을 충분히 교육받고 그런 다음에 과학적 지식을 배웠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설득력 있는 글을 썼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려서 아리스토텔레스도 배우고 책도 읽고 여기에 대한 어떠한 타인을 설득하는 글의 힘도 이해하면서 지식을 배우고 거기에 완벽한 사명감이 있으니까 이제 이런 책을 썼듯이 이제 그런 어떠한 모습들로 한번 이해해 봐야 되겠죠. 저는 이런 문제가 이제 딱 나타날 때 항상 들었던 생각이 최근에도 그런 의문을 갖고 있어요. 정말 인간은 자연의 일부일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자연에서 빠져나온 지가 너무 오래됐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자연을 함부로 대하고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기술 발전의 속도가 굉장히 빨랐기 때문에 인간이 기술적으로 자연을 정복할 수 있다. 혹은 자연의 위협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보는 건데 이거를 자연의 안으로 자꾸 어느 순간 지나면서 자연의 힘이 너무 세다는 걸 알고 나서 우리 다시 자연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이렇게 하는 어떤 느낌이 좀 있어서 저는 그러니까 그런 어느 쪽이 다 결정은 못하고 있지만 정말로 인간이 자연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러니까 인간에게 그것이 이익이 더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인간이 자연과는 동떨어져 있는 존재고 인간은 자연을 단지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자원으로서 바라보는 것이 맞는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궁금증도 사실은 계속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환경 문제가 나올 때마다 그러니까 환경은 우리의 일부고 환경은 인간도 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내 옆에 있는 것처럼 다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게 맞는 설득인지 저는 확신이 안 들더라고요. 저도 그런 고민을 했을 때 저는 공기와 물이 없으면 인간이 생존할 수 없잖아요. 저는 그래서 일부라고 생각해야 되는구나. 공기와 물을 인간이 만들어내고 인간이 이제 과학기술을 상당히 많이 발전을 시켜서 실질적으로 자연 내에서의 생명체 중에는 가장 상위 그룹의 먹이사슬이나 먹이사슬에서 보면 먹이 피라미드 안에서 가장 상위 포식자인 거는 맞죠. 근데 어찌었던 인간 역시도 자연의 일부분이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여기서도 그러한 과도한 상위 포식자의 이걸로 인해서 이 자연 전체를 통제하려고 하고 조절하려고 하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이지 않는가. 자기도 자연의 일부로서 이것들과 순응해 나가면서 서로 조화롭게 움직여 나가는 그러한 관계들을 형성해서 어떻게 거기에 가장 과학기술을 갖고 있는 가장 상위 포식자로서 아니면 행위자로서 그런 것들을 기여할 것인가라고 하는 관점으로 좀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을 때 자꾸 인간의 뭐 본능적인 건지 모르겠지만 자꾸 뭔가 지배하려고 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배와 통제 욕망보다는 경제적 이익의 문제죠.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철저하게 시장 경제의 원리와 결국은 경제적 이익에 의해서 경제 논리로서 결국 환경 문제가 재단되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레이첼 카슨도 얘기하고 있고 또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 이후에 미국의 어떠한 환경 정책에 대한 변화라고 하는 것들도 결국은 경제적인 형태에 대한 문제다라고 하는 걸로 이제 이해가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또 이제 시각을 좀 달리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결국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 더 큰 경제적 이익을 준다는 논리로 접근을 해야지 환경이 파괴가 돼서 개발을 하게 되면 이익이 된다라는 논리보다는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 더 큰 이익을 줄 수 있다라는 걸로 설득을 하는 것이 오히려 사람들이 설득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마치 4대강,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4대강이다라고 하는 것이 물고기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행동이다라고 이야기했다면 보다 더 설득력이 있는 것처럼 환경을 보호하는 것은 단지 우리가 지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 이제 경제적 이익을 준다라고 하는 논리가 만들어지고 또 실제로 그런 것을 지금 좀 증명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되게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수능이 만들어진 지가 1994년부터였죠. 예. 94년에 이제 수능이 만들어져 지금까지 이제 수능이 있는데요. 그 수능이 가지고 있는 굉장한 가치가 있어요. 수능이 해낸 게 있어요. 막 우리나라 사회에 수능이 해낸 것 중에서 제가 이제 사람들과 이제 웃으면서 얘기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은 수능이 해낸 것 중에서 굉장히 내가 인정하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냐라고 제가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뭐냐고 얘기를 하면은 2000년대 초반에 수능 문제에 뭐가 나왔냐면 갯벌이 어떤 자연의 정화 능력을 갖는지를 시험 문제를 냈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갯벌은 자연의 정화조라는 거예요. 자연의 정화조이고 이 갯벌이 없으면 바다가 깨끗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갯벌은 굉장한 경제적 가치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갯벌이 쓸모없는 땅이 아니라 이 갯벌 때문에 연안의 어업이 발달할 수 있고 이 갯벌 때문에 생태계가 조정된다라고 하는 문제를 냈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그 문제 정답률 굉장히 낮았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가 어린 시절 배웠던 내용이 뭐냐면 갯벌은 쓸모없는 땅,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거 메워서 간척지나 만들어라. 우리나라는 산이 많으니까 산 깎아서 바다 메워서 땅 넓히자. 이런 논리였거든요. 그랬는데 그거에 대한 인식을 굉장히 많이 가졌을 당시에 이 문제가 수능에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틀렸어요, 애들이. 근데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요. 그 다음에 또 냈어요. 이게 원래 한 번 내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냈어요. 심지어 2문제를 냈어요. 연달아서. 그때는 지리라고 하는 교과 과목이 없이 통합사탐이라는 과목을 낼 때였기 때문에 사실 지리 쪽 교수님들이 낼 수 있는 영역의 문제가 한정되었을 텐데 작년에 냈던 문제를 또 냈어요. 그것도 2개나. 굉장히 정답률이 올라갔어요. 근데 또 재밌는 건 뭐냐면 그 다음에 또 내셨어요. 결국은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한 80만 명 정도가 수능을 봤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80만 명에게 갯벌은 정말 의미 있는 거다라는 것을 알려준 게 수능의 힘이에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애들한테 80만 명. 또 그 다음 아이들한테 80만 명. 240만 명. 240만 명. 그러면 그 부모님들까지. 그렇게 됐을 때 결국 이제 우리나라에서 갯벌은 정말 가치 있는 거였잖아요. 새만금을 만약에 지금에 와서 새만금 간척 사업은 저는 이루어지기 좀 어렵지 않았을까. 서산 간척지 사업도 지금에서는 이루어지기 어렵지 않았을까. 그 주변 분들이 절대 막았을 거예요. 이게 경제적 가치가 얼마나 높은 건데. 이 갯벌에서 갯벌 체험을 해도 되고 이 갯벌을 통해서 우리가 지킬 게 얼마나 많은데. 세상에 세계 3대 갯벌이었잖아요, 사실은. 서산 간척지가 만들어지고. 중요한 건 그 서산 간척지의 땅은 현대가 가진 거잖아요. 개인 농민들보다는 거기서 일을 하셨던 분들, 물론 이제 농민들은 결국 갈 데가 없는 거잖아요. 결국 환경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떠한 부분들 속에서의 어떤 논리를 증명해내는 과정이 있어서 가장 만약에 우리가 환경을 보호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지킨다면 바로 이런 논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결국은 환경을 보호하는 것은 단지 미래 세대 후손들에게 좋은 걸 물려준다라고 하는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환경을 보존하고 물려주는 것이야말로 미래 세대에게 돈을 주는 것이다 라는 논리를 가지고 오히려 이것이 더 경제적 가치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어떠한 접근을 아마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더 나은 어떠한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어떠한 모습들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레이첼 카슨이 이미 이 책에서 그런 논리를 전개하셨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연어양식장은 어떻게 해? 이러면서 이 사람은 끝없이 돈을 계산을 해줘요. 이 책 본문에서. 이게 돈이 덜 들어. 이렇게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 돈이 덜 들어. 살충제를 뿌리는 게 돈이 더 들어. 그리고 여기서 마찬가지로 수많은 형태의 생물종이 죽었어. 얼마나 피해보니?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간 거니? 이거 다시 회복하려면 이루 말할 돈이 들어. 이런 식으로 항상 얘기하거든요. 결국 환경의 보호는 경제적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가장 역설적으로 아마 이 책이 세상에 제일 먼저 선언을 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직도 이 레이첼 카슨이 이야기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환경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지금 레이첼 카슨의 주장조차도 이해를 하지 못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좀 그런 좀 안타까운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르는 것에 접근하는 방식들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이를테면 DDT가 처음에 딱 등장했을 때 DDT 만드는 학자가 노벨상 받았단 말이에요. 1948년에 노벨상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르는 시기에는 새롭게 등장한 것의 유용성을 따지면서 그 유기에 얼마나 유용한지를 보다가 그것의 어떤 부작용들이 드러나야만이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약간 멀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단 말이죠. 근데 실제로 그렇잖아요. 우리한테 어떤 유용한 기술이 등장했을 때 혹은 유용한 것들이 등장했을 때 우리는 그것의 유용성에 일단 눈을 돌리지 그것이 가지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사실은 약간 알더라도 뒤로 밀어두는 경향들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레이첼 카슨이 보여주고 있는 이 이야기들도 그런 식의 그게 어떤 인간의 습성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과연 현대에 와서 혹은 미래에는 그런 식의 접근이 과연 줄어들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회의감이 좀 있는 편이에요. 결국은 인식을 높여야 되는 거죠. 환경적인 인식들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 아까처럼 그 수능 시험에 3년 연속 그런 식의 이제 문제를 내면서 알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교육의 힘인 거고, 그 교육을 통해서 사람들이 스스로 자각하고 깨우치고 인식하면 그런 문제들로 제기했을 때 이것이 더 기술이 좋기 때문에 지금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보다 아니다. 그것이 되면 이러이러한 환경적인 문제나 우리의 삶에 이러한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얘기하고 그것이 논쟁이 되겠죠. 어떻게 보면 지금 어제부터인가 2박 3일로 그 신고리 그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그 공론화 관련돼서 합숙을 들어갔잖아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합의를 이뤄내고 이 사회가 아니면 우리나라가 나가야 될 방향들을 관점들을 잡아나가는 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교육의 힘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우리가 어떤 지식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게 가능할 것 같긴 한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어떤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는 상황에서 어떤 상태를 이용한다라는 게 인간한테는 자주 있는 일이잖아요. 이를테면 예전에 왜 아시겠지만 그 독일에서 탈리도마이드 사태가 벌어졌을 때도 그러니까 키릴합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거울상이 어떤 효과를 가지는지를 모르는 상태라고 봤을 때 그냥 일단 했는데 부작용이 일어났어. 그러면 부작용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더 지식을 얻게 되는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였을 텐데 DDT라는 것이 사용이 됐을 때 어떤 부작용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그만큼 다양한 가능성을 따져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인간이 과연 이거를 부작용을 몰랐기 때문에 이용한 것일까? 아니면 그냥 원래 우리는 어떤 새로운 것들이 등장했을 때 그런 부작용을 우리가 기술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그럼 우리는 그걸 이용해야 할 것이냐 말아야 할 것이냐에 대해서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렵긴 한데 빨리 갈 필요가 있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최근에 나오는 얘기들이 4차 산업혁명 얘기하면서 AI 나오고 뭐 IoT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준비는 해야죠.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데 오늘 이만큼 가고 내일 이만큼 가고 하면 되는데 오늘 당장 가야 되는 모든 걸 다 가려고 하다 보면 그런 오류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때에 따라서는 그것이 아주 긴박성에 의해서 그런 과정들을 겪을 수밖에 없겠지만 과연 우리가 느끼고 있는 아니면 기존의 이러한 아까 살충제 문제나 이런 걸로 인해서 뭔가 좋은 걸 파괴하는 거는 수시간 내에 할 수 있는데 이것들을 회복하는 것은 수십 년, 수백 년이 걸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역사의 그러한 체험 속에서, 경험 속에서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이러한 문제들은 좀 하나하나 딛고 나가면 그런 오류들을 줄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레이첼 카스의 침묵의 봄에서도 17장에 보면 가지 않은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딱 나와요. 우리가 여태 가보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기존처럼 그런 식으로 좋은 기술이 나왔다고 해서 공중에 살포하듯이 뿌리고 그리고 비상사태가 되듯이 커다란 문제들을 야기시키는 것보다는 우리가 좀 늦더라도 가지 않은 다양한 길들에 대한 고민들을 해보자라고 하는 얘기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방식들이 어떻게 보면 한국이 빠른 경제 성장에 의해서 이렇게 왔지만 지금은 한 템포 좀 늦춰서 그러한 관점들을 좀 가져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뭐
얘기를 하면 할수록 참 좋은 책이에요. 얘기를 하면 할수록 너무 재밌고 그래 하나의 문장 자체가 그리고 이거 보면서 막 이렇게 화학 그 구조식이고 막 찾아보고 막 탄소가 이게 뭐 1.5합 5 뭐 이런 거 막 나오고 저는 진짜 그 대학 때 일에 처음으로 영어 원서를 보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힌 유일한 책이에요. 최근에 읽은 책 중에서는 내가 진짜 원문을 한번 읽어보고 싶다. 원문의 문장은 정말 얼마나 아름다울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모든 장들에 대해서 글을 썼지만 그 모든 장들의 이 뒷부분은 참고문헌이라고 해서 수십 페이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원문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거 읽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책이 제가 도서관에 빌렸는데 이거를 검색을 해보니까 제가 살고 있는 곳에 모든 도서관에 10개 정도 되는데 거기에 다 있습니다. 그만큼 이게 많이 나와 있고 저희 책 도서관에 없었어요.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책은요. 이 책은 사야 됩니다. 그래서 이 출판사가 어딘지 모르지만 이 출판사 좀 살려주고 그리고 이게 모르긴 모르지만 뭐 레이첼 카슨에게도 조금이나마 인세가 간다면 아마 환경운동에 분명히 기여하는 그런 쪽으로 쓰임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책은 좀 사는 게 우리 사회를 위해서 좀 나은 길이 아닌가. 우리가 뭐 공정무역 초콜릿을 먹듯이 청취자분들 뭐 이 책을 좀 사시면 그것 자체가 환경에 조금 더 한 걸음 다가가는 환경 친화적인 사람이 된다. 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 뭐하면 책장에 꽂아두세요. 그리고 틈날 때마다 읽으신다면 주옥 같은 명문장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저희가 지금 다 소개해드릴 수 없는 그런 하나하나의 문장들, 하나하나의 내용들, 이게 너무 멋진 표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철학적으로도 그렇고 저는 만약에 우리가 그 초창기 독서 방송 중에 멋지기 때문에 놀러왔지라는 그 소설에서 보면은 이옥의 글이 나옵니다. 이옥의 그 시장에서의 어떤 글이 나오는데 거의 그 수준입니다. 이 어떤 문장의 표현을 보면은 과학자가 그 가장 어려운 죽음을 이야기하는 환경이라고 하는 죽음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정말 멋진 어떠한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좀 표현을 하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생각을 위해서 담담히 기록해가는 그게 문장적으로도 봐도 되게 멋지니까 뭐 정도는 좀 사시는 게 어떤가 싶은 게요. 그냥 주옥 같아요. 뭐 보세요. 중간에 보면요. 그 209쪽에 요거 저희가 읽을 테니까 또 원하시는 문장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9쪽에 보면 하지만 정부가 이런 문제에서 우리를 보호해주지 않겠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분명하다. 아주 한정된 범위에서만 보호받을 수 있다. 이건 되게 멋있는 말이거든요. 범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보호받을 수 있는 게 다 보호받는 게 아니야. 이런 어떠한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내용들을 좀 이렇게 음미해 볼 수 있을 만한 내용이고요. 학생들에겐 또 너무나 좋은 책이에요. 그 어디 좋은 내용 있어요? 저는 같이 마지막 읽어보시죠. 그 가지 않은 길의 그 425페이지에 중간 정도에 있습니다. 생태계는 한편으로 너무나 연약해서 쉽게 파괴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믿을 수 없을 만큼 튼튼하고 회복력이 강해서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역습해온다라고 하는 문구 하나고요. 이제 맨 뒷부분에 또 있는데 이제 그런 다양한 기술들을 곤충을 향해 겨누었다고 생각하는 무기가 사실은 이 지구 전체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크나큰 불행이 아닐 수 없다라고 하는 글이 저는 이제 나름대로 중요하게 좀 다가왔습니다. 이것도 다 멋있죠. 그러니까 뭐 문장 장 하나하나씩을 맞히는 문장들이 예술이 정말 예술 똑같아요. 그래서 이걸 내가 왜 인제 읽었지? 진짜 반성했다니까요. 그래서 부끄러웠어요. 내가 진짜 책 좀 읽었다고 얘기하지 말아야지.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은 게 역시 세상은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이 책을 통해서 보고 배웠고요. 1960년대에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결국 이런 선지자들과 선각자들의 노력을 통해서 인류의 문명이 한 걸음씩 전진되어지고 진보되어 가는 것이었구나. 우리나라에서도 제2의 레이첼 카슨이 나와 지구 환경에 대한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나왔으면 좋겠고 저희 교육진담의 방송이 그런 부분들에 조금이나마 하나의 계기가 되는 그런 어떠한 영광을 주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저희가 아무리 또 얘기를 해봐도 또 3부까지 방송을 할 수는 없죠. 예, 그래서 아쉽지만 청취자분들께 이 책과의 어떠한 여운이 있는 대화는 여기서 멈추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마지막으로 뭐 우리 세훈쌤 하실 말씀 있으시면. 저 이 책 보면서 이제 옛날에 읽었던 책들이 되게 많이 떠올랐어요. 이것저것 막 떠올랐는데 예전에 이 재수할 때 읽었던 책 중에 쓸모없는 지식을 찾아서라고 이게 복고일 씨가 쓴 책인데 그때는 이제 복고일이 누군지 몰랐죠. 복고일이 누군지 모르고 이제 그 책을 읽었는데 거기서 논농사가 얼마나 그러니까 정말 자연에 어긋나는 일인지 아느냐 이런 얘기를 처음 봤거든요. 거기서 이제 그 얘기를 보면서 되게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구나 라고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미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하기 전에 되게 많은 곳에서 이야기가 됐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책을 읽어나가는 과정들을 보다 보면은 우리가 그 책에서 나온 것이 그 책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은 거기 그 이전에 있었던 연구 결과들도 많이 있을 거고 또 이 레이첼 카슨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은 책이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참고문헌 뒤에 다 붙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책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이런 식의 책들을 보면서 진짜 이런 사람들 하나하나가 쌓여서 어쨌든 이런 책들을 많이 읽어주면 우리 세상이 조금 더 좋아질 수는 있겠구나. 심지어는 그 복모 씨도 그런 식의 글들을 써주시는데 다른 조금 더 나은 분들이 그런 식의 접근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좀 들어서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침묵의 봄은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책 추천을 내가 어떤 책들을 제일 많이 추천했지 하고 보니까 제일 많이 추천했던 책이 이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하고 그다음에 저기 수전 손택의 타인의 고통이라는 책을 제일 많이 추천을 했더라고요. 이렇게 보고 나니까 뭐 추천을 잘못한 건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 좀 잘한 들었어요. 추천이셨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거에 이어서 조금 더 읽어보실 만한 책이 면역에 관하여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이거는 한 1년 됐나? 그 책인데 약간 느낌이 이 레이첼 카슨의 느낌이 나요. 그리고 실제로 자기도 레이첼 카슨과 수전 손택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 라고 하는 그 책이 있어서 그 책도 나중에 한 번씩 읽어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최인수 박사님께서는 자주 나와주세요, 박사님. 네, 그래야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보면서 어떤 느낌이 마지막에 이제 이분이 1962년도에 이 침묵의 봄을 쓰시고 출간하시고 64년도에 가시는데 이제 병이 결국 암이에요. 이 많은 자료들을 만들고 하면서 아마 현장도 꽤 많이 가셨지 않을까 싶고 그 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여기서 얘기됐던 다양한 이 화학물질에 노출이 되고 아마 그런 것로 인해서 이제 암이라고 하는 걸로 아마 생을 마감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러니까 되게 현장까지 다 모든 것들을 조사하고 막 이런 과정들이 여기에 아마 남아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앞으로 좀 자주 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아주 저희로서는 되게 감사한 말씀입니다. 예, 뭐 연결해서 첨언을 하나만 더 드리자면은 이 책을 읽다 보시면 연구자들이 스스로 중독되는 게 나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깜짝 놀랐어요. 실제로 자기가 의사들도. 오히려 이걸 네. 의사들은 이런 걸 맞고 그 증상을 갖다 놓고 심지어 어떤 여자 의사는 6개월 동안 휠체어를 타고 자기의 상태를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살충제의 위해성을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되는 거죠. 결국은 그러한 사람들의 어떠한 노력을 통해서 조금은 더 나아졌던 우리 사회의 모습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였던 거죠. 그래서 과학을 전공하고자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책을 읽고 과학자의 윤리성, 과학이 가지는 어떠한 가치 중립적인 연구 태도와 더불어 과학자 자신이 가져야 될 윤리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너무 감동을 해서 이 감동에 대한 일방적인 어떠한 전달을 해드린 것 같지만 그러나 많은 청취자분들께서도 이 책을 읽고 저희와 같은 많은 공감을 하기를 바라면서 교육진담 수요 독서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